자,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없다는 요거 기준 있죠? 1년 기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면서 단기 매매라고 들어가면 뭐예요? 1년 안에 실현된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목적이라면 단기란 말이 들어가면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좀 정상적인 영업 주기의 실현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뭐냐면 우리 기업이 보통 일반적으로 1년 내가 일반적이에요. 정상적인 영업 주기는 만약에 제조기업을 예를 들면 원재료를 투입하죠. 만들어요. 만들어진 제품을 팔아요. 팔고 돈을 회수하죠. 회수한 돈을 다시 원재료를 투입한 이 하나의 사이클 있죠. 요 사이클을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해요. 그 안에 실현된다면 뭐야? 요거는 대부분은 1년이라고요. 1년 안에 다 실현된다고 보고,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면요.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뭡니까?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좀 나중에 좀 하죠. 나중에 좀 보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요거를 보세요. 여기서 자,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라면 뭐예요? 내라면 유동성이 가장 있죠. 이 최고의 유동성을 차지하는 부분이 얘인데, 그러면 매출채권 등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뭐야? 무조건 뭘 본다? 1년 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1년 이후에 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 판매되면요, 뭘 본다? 여전히 유동성이 있다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부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채도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라면 뭐예요? 1년 이후에나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는 매입 채무 등도 뭐야? 여전히 장기 미지급금이나 장기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뭐야?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유동부채를 본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최고의 왕자는요, 정상적인 영업 주기네요. 그죠?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아니라면 내가 결제할 금액이 1년을 초과하던, 그죠?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년 넘더라도 여전히 뭘로 본다? 유동자산과 부채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동 항목으로 분류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자,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뭡니까?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이 없어야 되죠. 사용 제한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꺼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 제한이 없어야 되고, 단기 손익금융자산은 단기에 인식하는 단기 매매 정권을 얘기합니다. 단기라고 들어가니까 뭐야?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으로서 이렇게 되죠. 그까지 맞아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뭡니까? 결제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으로서 보고한 차입금으로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만기를 뭡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내 재량권에 따라 1년을 초과해서 뭡니까? 갚아야 될, 재량권이 있다는 거는 유동성이 없는 거죠. 지 알아가지고 옵션을 통해서. 그래서 1년 내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답은 뭐예요? 2번 이렇게 봅니다. 2번 같은 표현 자체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억지 추정 같은, 한글의 표현이 되게 짜증나는 게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공개 기출된 문제를 해설을 해드린 거니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요거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아닙니까? 그 손익계산서는요, 기간 손익계산서잖아요. 재무상태표 시점이, 맞네, 시점. 맞다, 그죠? 맞고.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맞고. 그죠? 기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맞고요. 물론 일정 기간이지만.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는데요. 현금흐름표는 세 개로 분류해요. 영업활동의 원천에서 현금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개로 구분해요. 나중에 배우면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건 없어요. 현금 흐름표 배우면, 그래, 이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볼게요. 2018년도 문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일단 총액, 그죠? 총액 원칙이 맞고, 가지가서. 이거는 뭐,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이네요.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미결사는 뭐예요? 항목이, 그죠? 표시될 수 있습니까? 이게 임시계정 아닙니까? 가지급금, 가수금은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결사는 안 된다고요. 표시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임시계정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된다. 주석으로 공시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얘를 그죠? 미결사 항목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종류와 성격별로 적정하게 구분한 표시해야 되고, 손익거 나중에 보면 재무상태표는 그죠? 나중에 자본에 보면 자본거래에서 나타나는 잉여금하고요. 손익거래에서 나타나는 이익잉여금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있죠.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 우리 임시계정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는 그냥 일반 기업회 기준의 개념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내용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인식 요건의 가장 올바른, 가장이, 그죠? 가장이란 말이 치사한 거예요. 가장이니까 뭐예요? 틀린 게 몇 개 있으면 더 틀린 걸 찾아라 이거잖아요. 면피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자, 미래 경제적 교육의 유출이나 가능성, 신뢰성을 탄탄 재무적 인식해야 되고, 맞고. 누락되는 관련 내용을 추석에,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참고할게요.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누락가 있다면 그쪽 자산이랄지 수익 비용으로 해야 될 거를 누락했다면 뭐야? 관련 내용을 주석에다가 상세히 공시하면 그걸로 대체됩니까? 아니, 안 되죠. 그거는 오류 수정을 하든지 회계 변경을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뭐 대체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도덕 문제 푸는 듯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매입금액에 대한 부채는 일반적으로죠. 부채를 인식하지 않죠.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뭔 그죠? 부채를 인식합니까? 자, 비용의 인식은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따른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 바로 있죠. 좋은 거가 뭐죠? 수익. 또 자산은요? 증가. 부채는요? 감소. 자본은요? 증가. 되겠습니까? 좋은 거. 그게 한 그룹이에요. 제가 현금 흐름표 할 때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거 한 그룹, 나쁜 거 한 그룹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거는 더 하고 나쁜 거는 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는 그죠? 빼고 나쁜 거는 더 하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나쁜 건 뭐죠? 살짝 나쁜 거예요. 비용. 자산은요? 감소. 부채는요? 증가. 자본은요? 감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그룹과 나쁜 거 그룹을 색깔을 같이 동일하게 보세요. 그래서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수익이란 판매 활동에 따라 받은 대가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의라고, 정의. 아시겠죠? 예, 수익, 자산은요? 증가, 부채는 감소, 자본은요? 증가, 비용은요? 살짝 안 좋은 거, 예? 자산은요? 감소, 부채는 안 좋은 거 증가, 자본은요? 감소 되겠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색깔이 같은 거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게 힘들어 하냐면요. 여러분의 램 메모리가 좀 부족해요. 이걸 내가 머문고 있다가 뱉어내기 위해서 있죠. 자산은 두 개잖아요. 증가 감소. 부채도 뭐야? 증가 감소. 수익도 뭐야? 떨어질 때 있고 부채도 뭐야? 비용도 뭐야? 네 개도 안 되는데 8개 하려니까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자원의 변화를 딱 하면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오류 수정 붕괴랄지 있죠. 그런 문제를 풀 때 되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쓰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비용 인식은요. 좀 안 좋네. 부채. 안 좋네. 이거 안 해요?
자본의 감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맞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풀을 만큼 풀었나? 아유씨, 뭐 이래 많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다음 중 재무제표에 작성, 얘가 왜 제가 문제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몇 문제만 넘어가면 좋겠죠. 왜 문제를 풀어드리냐면 이 시험이 문제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지 여러분이 득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딴 게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데 뭐. 실제 시험장에 가보세요. 야, 이거 거진 너무나도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몇 문제 정도가 같던가 하니까 한 30% 같다고 얘기하거든. 안 해요. 30%보다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이 체감할 때 뭐야?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뭐야? 되게 커 보이고 내가 봤던 문제는 그저 소홀히 하거든요. 그래서 체감상 그렇지 보통 한 40%? 한 정도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는요. 제가 막 읽어드리잖아요. 살짝 바꾼 거. 그리고 10%는 좀 어려워요. 살짝 논점 있는 거죠. 그런 유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거.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일단은 뭐야? 부채와 자산과 부채는 상계를 뭐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죠. 상계하지 않는다. 여기 맞고요. 모든 맞습니까?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 그죠? 여기 뭐 안 되는 거죠. 현금 흐름표는 뭐예요? 제외하는 겁니다. 캐시플로우는 제외하는 거. 자,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하고, 정기랑 뭐예요? 비교공시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틀린 부분이죠. 요거를 만약에 맞았다고 내가 이제 체크를 하는 순간 나머지가 있죠. 답이 그죠? 모래시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삥도 렉이 걸리는 거예요. 얘를 맞다고 내가 하면. 그럼 틀린 게 없어. 그 순간에 있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맞다고 한 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자세히 보고, 그죠? 네.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문제 은행이니까,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산부채가 맞고, 일반적으로 지출한 자산부채가 관리해야 되고, 자본은 부채를 잡으면 자본은 자녀지분 나오고, 성격별로 소분류를 하게 미래. 아니,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뭐예요? 경제 우선 결정이 지금 현재 의무를 발생시킵니까? 현재 의무라는 거는 계약상에 있죠. 의무를 져야 된다고요. 그냥 미래에 내가 물건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냥 의사결정이 부채를 인식한다? 이거 충당부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억지스러운 말을 하려고 되게 노력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의견 처리 한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40문제 70점 몇 프로죠? 8문제 아닙니까? 그럼 12문제나 틀릴 수 있는 이거죠. 그게 있잖아요. 12개나 틀려도 되네? 맞잖아요. 28개를 맞아야 되는 부담감을 보지 말고 12개를 틀려도 돼요. 12개를. 이런 건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10개만 틀리면 돼.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되게, 그죠? 자, 올바르지 않는 거, 이거 수익가병원 상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통합에 표시할 수 있고, 재무상태 표현 항목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것을 뭐예요? 허용하지 않습니까? IFRS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있죠. 표시하고 재량권을 부여한 거라고요. 그죠? 내용이 안에 있는, 그죠? 보고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재량권을 보고하는 거죠. 그죠? 재량에 따라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또 목적 적용을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재무상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죠? 구분. 대원칙이 뭐예요? 유동성 구분법. 배열법 아니고, 그죠? 구분해서 표시한다. 구분해서 표시 맞다. 그죠?
네, 3번이 잘못된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있으면 손익계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딱 있죠. 비용 계정에 대한 있죠. 이 성격별 불륜지, 기능별 불륜지, 그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은 포괄손익계산서죠. 원칙이. 그죠? 포괄이 그죠? 일반적인 손익계산서가 아니잖아요. 포괄손익계산서가 원칙이 되는데, 포괄손익계산서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손익계산서의 일반적인 있죠. 일반 손익계산서는요.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죠? 그죠?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요. 매출 총이익, 판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 외적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빼면요.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되는 거죠.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포괄손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본의 분류로 봤던 기타 포괄손익 있죠. 요것도 있죠. 포함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고 뭐야? 포함해서 하는데 포괄손익계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게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표기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요. 꼭 표기해야 될 요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꼭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기본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있죠.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손익이 뭐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서 알고 싶은 정보는 바로 뭐야? 그 기업의 영업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중요한 건 뭐야? 예죠? 그러니까 요거 알아주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뭐야? 영업손익은 반드시 뭐야? 꼭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근데 매출원가랄지 이런 것들은요, 꼭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매출원가.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학원 있잖아요. 제조업이 아닌 그런 학원 같으면 원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뭐 매출원가 어딨어? 그죠? 수강료 받으면 매출액. 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판가비 빼면 뭐예요? 나머지. 되니까 여기 매출원가 영업이익은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요. 생략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영업손익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아시겠죠? 예, 그죠?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그 점이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 단일 포괄손익계산서하고요. 별개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요 지문이 나와요. 요 지문. 요 말이 그죠?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안 새기고 있으면 잘 이해를 안 돼요. 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기타 포괄이익이 있잖아요. 있으면 더해서 뭡니까? 총포괄이익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기 바로 포괄손익계산서 요거 부가적으로 붙는다 이거죠. 요 부분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뭡니까? 형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게 뭐죠? 당기순이익에서. 요거는 지금 있죠.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잖아요. 이거는 합한 거고. 요 부분만 따로 뭐야?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포괄이익까지만을 뭐야? 별도로 빼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두 번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뭐야? 당기순이익 부분을 별개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을 합하는 거고 별개는 뭐야? 포괄손익 부분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 밑에서 봐야 되겠다. 하여튼 요거 단일 합한 거 단일 하나 별개는 뭐야? 총 포괄 이익만 있죠. 별도로 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포괄손익 계산서에 있죠. 포괄 이익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있죠. 당기순이익에다가 뭐야?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면 뭐야? 당연히 그죠. 총 포괄 이익이 되겠죠. 손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포괄손익 계산서 비용 한번 볼게요. 비용. 여기는 이제 출제가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출제에서 손익계산서 낸다면 얘가 가장 많이 됐어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있죠 분류하는지
성격별로 분류할 건지 기능별로 분류할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비용을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능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전에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구분 이익계산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몇 개가 보고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나? 손익계산서에 수익 구조가 수익 계정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영업수익이 매출액, 영업 외적 수익 2개가 표현되잖아요. 비용은 몇 개요? 몰라요? 4개잖아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비용, 그죠? 법인세 비용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4구분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몇 개로 보고하자? 4개로 보고하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요. 첫 번째 볼까요? 매출 총이익 하나 되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 외적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요. 세전이익, 법인세를 빼면요.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아주 기능적이죠. 그죠? 기능적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뭐예요? 요런 방식 있잖아요. 요런 방식. 요런 방식은 뭐예요? 바로 기능별로 분류한 있죠.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능별. 매출원가법이라고 합니다. 매출원가가 있는 거는 뭐예요? 기능절, 그죠? 기능별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별 분류로 비용을 계산했다면 매출원가 표시는 반드시 별도로 뭡니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성격별 분류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출액 600 있으면요. 아, 이거 엑셀로 제가 좀 할걸. 네. 엑셀을 그대로 찍어 붙여가지고 어린다.